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은 이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슬람협력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긴급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발생한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니의 암살은 이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악질적인 공격이라고 이슬람협력기구는 강조했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 의장인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무장관은 회의에서 하니의 암살은 영내 전체가 관여될 수 있는 더 넓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지를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 바게리 칸이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회원국들의 이란의 대응 조치를 주권 안보 수호와 영내 안정 차원에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는 57개 이슬람권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영내 분쟁 확산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란과 관계를 가진 나라들의 지난주 내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같은 취지의 메시지가 이란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암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다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비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군 신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방어와 공격 모두에 준비돼 있다면서 시민들이 인내심과 평정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응급의료당국은 지하시설에 혈액을 비축했으며 공장들은 위험물질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고 각 지역 당국은 공습 대피소와 물 공급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국의 사이렌과 방송 공급 경보 체계를 점검했으며 지방 당국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을 삼가고 보호구역 근처에 머물며 대규모 모임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 주재 외교관들의 자녀와 보호자들에게 제3국으로의 임시 대피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나이티드와 델타 등 미국 항공사들이 이스라엘행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영국과 이집트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이란과 레바논 영공 미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아미르 사헤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 살해에 대한 보복 추진과 가자지구 휴전, 이스라엘군 철수를 모두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난달 31일 하마스 1인자 이스라엘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하루 앞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최고위 군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 내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어제 예멘 인근 해역에서 미군 함정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 위치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콜함을 겨냥해 드론 여러 기를 발사했고 라븐함을 향해서도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후티 반군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홍해를 지나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콘트십 오노호에도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는 로이터 통신에 선박이 피격되진 않았으며 선원들도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루 사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에서 드론 2기와 대함탄도미사일 3발, 후티 반군의 지상 통제소 1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홍해 일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국제상선 등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이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점령으로 전쟁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한 결과로 이 순간부터 특수군사작전은 점령지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8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한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7번째 연장 조치인데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쥐뢰매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긴장 고조 행위라며 국제인도법을 줄서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6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한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북한 주민은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한국 측에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망명 관련 질문에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7번째 연장 조치인데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8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이번 연장 조치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전하며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7번째 연장된 관련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행금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인 여행금지 조치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NGO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 폐쇄를 거론하며 당분간은 적절한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t particularly relevant as long as the border is closed. But for the State Department to lift the travel ban will take a lot of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북한은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외교 복귀 요구에 영내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 분계선 인근에 수만 개의 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선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그들이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은 영내 국가의 거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it is the broad, I won't say consensus.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views, of course, but when you look at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it is a near consensus that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견해를 가진 나라가 있는 만큼 만장일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내 주변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핵무장을 거부하고 외교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e will approach this by continuing to consul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continue to make clear that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that rejects. 이어 전날인 6일 발표된 미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을 언급한 뒤 호주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영내 국가들의 실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6일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분명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새 기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를 내려면 여러 나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한일 3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굴의 한국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대표들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과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속 견인해 나가며 독자 제재 공조를 포함한 우방국 간 대응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올 하반기 공조 분야와 협력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특히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미한일이 함께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 대북 제재 이행 감시기구가 왜 필요한지 또 미한일이 해당 기구 발족에 앞장서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원래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점에서 제재 이행 감시기구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북핵 고도화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미한일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한국, 미국, 일본이다 보니까 더 선도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유지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미한일 3국이 새 감시 메커니즘을 주도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겠군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을 만들었지만 제재 이행에 미온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대해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중국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감시기구는 중러를 배제한 서방 중심의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새 감시기구가 유엔 밖에 만들어지는 만큼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참가국들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회색지대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 있는 호주라든가 또 서유럽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범주를 좀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주요한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는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동유럽 쪽도 일부 국가들 마찬가지로 최대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중 패권 경쟁, 서방과 러시아 갈등 격화 등으로 글로벌 다극화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북 제재 이행 감시기구 설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고 최대한 세를 불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김 기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제재를 받는 당사자인 북한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서방의 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비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달리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시절에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중국도 유엔 밖에 설치되는 새 감시기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지만 새 감시기구가 활동에 나서면 전문가 패널 때와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걸 대체하는 기능이 생긴다고 그러면 러시아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을 거고 중국은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한미일과 EU가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국 대외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중국은 압박을 받죠. 전문가들은 새 제재 이행 감시기구의 출범은 미중 또는 미러 사이에서 회색지대에 있는 국가들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중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올림픽에서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던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에 제공된 스마트폰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즉 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의 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통일부 계속해 나갈 당국자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령을 둘러싸고 제재 위반 우려가 일어 귀국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려 했는데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일 정부가 진행 중인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노력이 각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반복적인 협력 조치를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통화해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해 3국 모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ree governments are hoping that by continuing the positive trend of recent years as well as signing this document. 클린너 연구원은 3국 정부는 이 문서에 서명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3국 간 진행 중인 안보 개선 작업이 정례화되고 운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3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3국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3국 정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고 단기적인 우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그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3국 협력 진전의 일부를 되돌릴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 greatest and near-term concern is whether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whether he would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 총리가 될 총재 선거를 다음 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7일 VOA에 통화해서 일본은 훨씬 더 일관된 국가 지도력을 보여왔다며 자민당 출신의 총리든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일관성을 취해온 반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더 넓은 진폭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Japan has had much more consistent national leadership. Its prime ministers. 따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 내 정권 교체에 따라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관련 조치들이 철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안보 협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목적도 있다며 특히 미국이 중국 위협을 최우선 도전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3국 협력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벤은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7일 VOA에 통화해서 설령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한일 관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even if Trump gets reelected, certainly if Harris is elected,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 trilateral relation.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세 나라 중 한 곳 이상의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3국 안보 협력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공유하는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고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박 시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 및 냉전 이후 국제 질서를 되돌리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위협이 EU 국가들에 가하는 도전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가까운 미래, 적어도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 대부분과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반복적인 협력 조치는 3국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오늘날 미한일 3국 안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계획이 앞으로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새로운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 나라 모두 인적 교류, 정보 공유, 연합훈련,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레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현재의 3국 안보 협정을 유지시킬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며 각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3국 안보 협력의 경우 이런 안보 채널의 반복적인 실습이 완벽을 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7일 미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 및 의료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김정은 정권은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만간 국제 인도적 지원 인력의 재입국을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 의료, 의학, 교육,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결핵 등 전염병 퇴치와 심혈관, 내분비, 종양, 기타 질병 예방과 치료, 의료 전문가 교육,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규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북러 보건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스위스는 북한의 첫 국경 개방 신호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는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도주의 요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입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아흐메드 잠시드 모하메드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에 WHO는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보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 관련 양자 및 국가 간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WHO는 러시아와 북한의 보건협력 협정 체결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아직 북한 보건성과 이에 관해 공식적인 소통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7일 북러 보건협정이 대북제재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의에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1718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할 항목들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북 영국 대사를 지낸 모건 전 조정관은 다만 북러 간 관련 협력이 유엔의 대북 프로그램을 훼손하지 않고 유엔의 북한 상주 조정관과 기타 채널 1718위원회 및 유엔 안보리와 함께 조율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은 7일 VOA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보건과 의학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유엔 제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Life scienc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dual-use concern, namely if any of the items or technologies relevant to life science. 후르카 전 의원은 의료 관련 교류 및 감염 대응과 관련한 활동 등 생명과학 활동은 북한의 생물학 무기 개발에 잠재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르카 전 의원은 유엔 대북 제재 목록에는 질병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생물학적 물질 발효기, 동결 건조 장비, 환기 보호복, 질약 분석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이 이를 생화학 무기 개발 등의 이중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보건협정 과정에서 유엔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7일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재무부는 미국과 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대북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가 인조 속눈썹 키트 수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거의 100만 달러의 벌금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재무부는 북한에 담배를 수출한 영국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 대해 비금융기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 서비스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매튜 올슨 미 국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상원 법사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유능한 국가 행위자들이 역동적인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 노력이 대표적인 성과로 대북제재 집행을 꼽았습니다. When corporations and their executives break laws that protect national security, we use the full range of our authorities to hold them accountable. 울슨 차관보는 기업이나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봄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서는 영국 담배회사의 자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냈고 이 회사는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는 최근 강간과 실종 위협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북한 여성들과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중국 통조림 공장에서 북한 노예 노동이 대규모로 이용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가차에 따라 해당 통조림 회사의 제품은 미국 내 상거래가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인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는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가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앞서 BOA에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을 세관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하기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 구매한 중고 선박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이들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만 모두 5척입니다.
미래 99호라는 이름을 단 북한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입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는 중국 룬커우 항에서도 북한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개선 장소에는 8일 새벽 현재 북한 화물선 화평호와 용연호, 태성 422호, 홍대 1호, 세전봉호, 금강 1호가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과 룬커우 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모두 74척으로 집계됩니다. 과거 BOE는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매주 약 10척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대북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박 운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북한 선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 척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7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 중 2021년 이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에 의해 구매된 중고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이들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 중에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BOE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인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운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 유조선 천령 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So what should ordinarily happen is that the vessel should, worst case scenario, be seized, or best case scenario for the North Koreans, that is, turned away from the ports.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은 제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의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법원이 최근 북한을 제소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들에게 대북 소장 전달 계획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대북 소송인단이 이용한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담당 중인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30일마다 원고가 소장 송달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계 미국인 아이엘렛 아르닌의 유족 등은 북한이 당시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지난달 1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에는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이 당시 공격에 대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소송들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담당 판사는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램버스 판사는 두 건의 소송인단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대북 소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고에게 소송 내용이 정식으로 고지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램버스 판사는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편을 통한 소장 전달이 사실상 막힌 상태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대북 소송인 등이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북한의 소송 사실이 정식으로 고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북한의 소셜미디어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렸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케네스 베시는 소셜미디어와 별도로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부는 이 우편물을 받은 즉시 반송했지만 베시 측은 이런 행위 자체를 소송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직접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는 일명 외교적 경로를 통한 방식도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 법률자문실은 대북 소송 관련 문건 3건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달한 사실을 법원 서기관실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과 일본 적군파 피해자 등의 대북 소송에 대한 소장 등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2021년 북한의 23억 달러 배상 책임을 명시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최종 판결문과 의견서 등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무부가 실제 법원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소송인단이 외교적 경로 방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OE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B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 상반기 중국에 총 1억 548만 7천 달러어치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올 상반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1억 7,615만 6천 달러의 59.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체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7,388만 2천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이 54.9%였습니다. 올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3,160만 5천 달러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 등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중국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은 2017년 상반기엔 11만 3천 달러에 그쳤으나 대북 제재로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주력 수출 품목으로 떠올라 2018년 상반기에 93만 2천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다가 2022년 상반기 39만 4천 달러로 수출이 재개됐고 지난해엔 7,388만 2천 달러까지 폭증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엔 역대 최고치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11억 6,038만 달러로 전체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 17억 7,349만 7천 달러의 65.4%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미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최근 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엔 9억 4,106만 1천 달러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엔 9억 6,442만 7천 달러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엔 11억 6,038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법적으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사설 또는 준사설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북한 정부는 가발과 속눈썹을 중국 수출업자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고 수출업자는 이를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가발을 구입해 착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이런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세관에서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이나 자재가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제조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면서 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등 동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 당국에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한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생산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료기업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앞서 지난 2월 BOA의 관련 질의에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한산 제품 반입 위험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사를 진행하고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어서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를 걸어와 한국에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리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올림픽은 이제 12일째인데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27개를 딴 미국이고 2위는 금메달 25개를 딴 중국, 그리고 3위는 금메달 18개를 딴 호주입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54위입니다. 네, 한국이 또 금메달을 땄군요. 네,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 출전한 한국의 박태준 선수는 7일 결승전에서 이겨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2개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박태준 선수는 이날 결승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자심 마고메드프로 선수를 상대로 부상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박태준 선수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찬사를 받았다고요? 네, 이날 결승전에서 박태준 선수는 마고메도프 선수와 경기를 벌이다가 상대방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기권승을 거둔 것인데요. 박태준 선수는 기권승을 거둔 뒤에도 상대방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승부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권승이 선언된 뒤 박태준 선수는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듯 보였으나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내려가기 전 공중 제비 세레머니를 보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를 걸어서 넘어 한국으로 귀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 8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귀순자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특이한 게 한강 하구를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주민 한 명은 지난 8일 새벽에 썰물 시간을 맞춰서 한강 하구 중립구역을 걸어서 한국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교동도까지 최단 거리는 약 2.5km인데요. 이 거리를 걸어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지역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은 설정돼 있지 않은 곳이라며 썰물대에는 북한에서 걸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2명이 귀순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당시 한강 하구에서는 경계 작전 중이던 한국군 당국은 감시 자산을 통해 귀순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2명이 식별됐지만 남측으로 넘어온 인원은 1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귀순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나 행방불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에도 서해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서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은 약 3만 8천 명 이상인데요. 지난 몇 년간 좀 줄었다가 지난해는 196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은데요. 지난해는 84%가 여성이었고 출신 지역은 접경 지역인 양강도, 함경남북도 출신이 7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의 외교관 같은 엘리트 계층 탈북민도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외교관이나 당간부, 또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민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10명 내외의 엘리트 계층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통상 어떤 대우를 받는지 설명해 주시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 1차로 국정원에 들어가 조사를 받습니다. 이어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즉 하나원에 들어가 약 석 달간 교육을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조리사, 또 피부 미용, 네일 아트,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잡는 탈북민이 많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또 탈북민에게 주택도 제공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탈북민들에게 주로 임대주택, 즉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정착금도 받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탈북민들은 정착기본금으로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화로 약 7,00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정착금을 100만 원 더 올리고 또 탈북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